네, 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부릉부릉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도체 동맹 대통령께서 오늘 네덜란드로 출국을 하면서 모든 언론이 반도체 동맹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ASMR 아니고 ASML이라는 네덜란드 업체 세계 1위더라고요. 네. 이 어떤 업체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984년에 일단 설립이 돼서 역사가 좀 깁니다. 그리고 일단 시가총액이요. 우리 돈으로 대충 약 300조 정도 되는 300조요? 예, 글로벌 회사고요. 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30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외선 노광 장비 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성, SK 뭐 이런 회사들이 제조 1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2010년대 후반부터 7나노미터 이하급 미세 공정을 만드는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여기가 거의 사실상 독점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뭐 조그맣게 하는 회사들이 한두 개 더 있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연간 생산량이 한 50대 정도 되는 그런 특수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뭐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회사인 TSMC나 삼성, SK가 그거를 이제 사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살려고 줄을 서 있고 저에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그래서 슈퍼을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장비 30대 만들고 30조 연 매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50대 정도 만들고요. 50대 정도 만들고 30조 연 매출이고 매출 총 이익률이 50.5%예요. 맞습니다. 절반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부가가치 매출의 회사죠. 절반이. 예. 완전히 고부가가치 회사네요. 완전 기술력 승부하는 회사죠. 예. 그 네덜란드 시총 1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삼성보다 더 압도적인 네덜란드 국민 경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 SK를 다 합친 것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나. 근데 제가 쭉 보다 놀랐던 건 우리나라에 ASML 한국 지사가 있는데 여기 고용 인원이 2,000명이에요. 네. 정말 소리 없는 강자 아닙니까? 우린 전혀 몰랐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그 제일 많이 그 장비를 사왔다면서요? 우리나라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거까지 박시동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우리 업체들하고 관계는 뭐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이 ASML 회사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냐면요. 한 기계를 만들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그렇죠. 할 때마다. 그래서 의결권 없는 지분 투자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투자성이죠. 의결권 없는 지분 투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그 기계를 납품할 때 투자했던 회사들한테 먼저 물량을 주는 방식입니다. 야, 예, 그래서 그거는 투자 방식으로 돈 조달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거의 예. 땅짓고 헤엄치기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도 지금 지분보다는 한 4배 정도 예. ASML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좀 현금 마련 때문에 지분을 좀 파는 상태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ASML 관련해서 두 번째 구매처고요. 1등은 TSMC고요. 네, 대만. 예, 예. 우리 뭐 SK도 지금 최근에 이제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죠. 열심히 네. 이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뭐 협업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이재용 회장도 벌써 올해만 해도 그 알려진 것만 해도 한 2번 정도 가서 직접 만나고 했던데 거의 2년에 한 회장을. 번씩 가고 있습니다. 아, 자 ASML이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과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가서 무슨 문제를 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광고 듣고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시동, 이창민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ASML이 네덜란드 시총 최고고 슈퍼을 굉장히 대단한 시가총액이 300조, 네. 예, 연매출이 30조. 네. 그런데 연매출 30조에 기계 30대 정도? 50대 정도. 50대 정도 예. 팔면 연매출 30대. 매출 대비 이익률이 50.5%.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한미일과 네덜란드를 합친 3+1 동맹을 결성해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슈에 대응한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대응,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뭐 저는 이번은 본질은 네. 이제 현 정권이 지금 외교에서 얻은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하는 타이밍에 제가 보기에는 뭐가 나올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나오긴 나올 텐데 네.
그거는 정확히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노력을 들였던 거에 현 정권이 올라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이게 그냥 해석에서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진행자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ASML이라는 기업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네. 코로나 전에 청취자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가서 공을 들인다는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그 네덜란드 기업쯤에 NXP라고요. 예. 그 자동차용 반도체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정도인가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맥락은 뭐냐면 저희 코로나 전에 모든 특히 상위 저희 재벌 기업의 목표가 뭐였냐면 향후에 먹거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어놓은 돈은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는 굉장히 많은 인수합병을 했다가 네. 그게 실패해서 이번에 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게 된 거고요. 근데 그때 업계에서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도대체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투자에 소극적이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래도 액션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유력하게 계속 검토됐던 게 ASML과의 뭔가의 조인트로 뭔가를 한다던가. 조인트 회사를 만든다. 같이. 예. 뭐 이런 것들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삼성전자가 조금 이상했던 게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올라가서 전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투자 의사 결정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렇네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에 뭔가를 알려서 자기들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될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엔 그냥 그래서 여태까지 3, 4년 공을 들인 거야 이때 성과가 나올 타이밍이잖아요. 그때 제가 보기엔 그냥 윤 대통령이 여기에 살짝 올라탄 거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현 정권이 한 공헌 이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코로나 시기부터 삼성이 ASML에 뭔가를 함께 해보기 위해서 공을 들였고 올해도 2번이나 가서 대표를 만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 올라타기가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셨네. 네, 저도 일단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네, 박신홍 평론가님. 일단은 이번 방문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네. 한미일과 네덜란드를 합친 3+1 동맹을 결성하겠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한미일이 일단 반도체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삐걱삐걱 거리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미국도 아닌 한국이 나와가지고 야 네덜란드 너도 같이 해. 그래가지고 3+1을 만들어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게 이번 방문의 목표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 근데 왜 구체적으로 더 말이 안 되냐면요. 예. 그럼 ASML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봉쇄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마켓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이제 대중 그 디커플링을 할 때 원래 네덜란드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하도 미국이 압박이 세니까 네. 올 초에 겨우 일단 오케이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이제 ASMR 관련한 지분 또 최대 주주가 미국 자본이 많아요. 네. 그리고 특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압박에 못 이겨서 하고 있는 거지. 네. 사실은 이 조치가 중국 봉쇄 조치가 전혀 원하고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도 아닌 한국이 와가지고 동네 조그만 행동대장이 와가지고 같이 중국을 봉쇄하자는 걸 지금 얘기한다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럴 거 아닙니까? 어디서 굴러 먹던 뭐 이런 느낌이 원하지도 있는데. 않는 얘기고 필요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미중 화해 무드에 어떻게 하면 더 이 시장을 열까가 고민인 회사들한테 가서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말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3+1 관련한 성과는 나지 않을 게 확실하고요. 네. 문제는 그러면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오면 왜 갔냐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이제 그나마 성과라고 나중에 들고 나올 것은 이미 삼성이 마련해 놓았던 장기 플랜 공급 대책 중에 하나를 이번 방문용으로 해서 포장해서 꺼낼 가능성이 많다.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장비는 2,500억대, 3,000억대 수준인데 네. 차세대 장비가 한 5,000억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네네. 예정인데 그걸 누가 먼저 납품받느냐에 네. 관해서 대만과 한국의 경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몇 개 정도 납품받는 계획이 이번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삼성이 이미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거기에 올라타서 성과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네. 예, 거기에 제가 하나만 더 예, 추가를 이 해드리면요. 예. 현 정권 처음에 들어와서 저희 대기업 집단 재벌들이요. 네. 갑자기 투자를 한 1,000조 가까이 한다고 우르르 계획을 발표를 했던 게 있었어요. 아, 맞아요. 기억이 그런 거 나실지 있었어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것도 의례적이었는데요. 저희가 네. 1,000조 투자면 저희 GDP의 반이거든요. 저희 예, GDP가 예. 한 2,000조 된다고 보시면. 네. 근데 다른 재벌 기업들은 자기들이 다들 하니까 따라서 발표한 흔적이 역력했는데 네. 삼성은 그때 한 400조 제 기억에는 정도의 네.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사면도 받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워낙 크게 발표를 해놓고 얻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음. 이재용 회장은 개인적인 어떤 존재감 차원에서라도 지금 뭔가 성과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게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게 네. 그럼 다른 재벌 기업들이 지금 투자 계획을 낼 수 있느냐? 못 내거든요. 경영 상황상.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측근 사임만까지 다 물러나게 맞아요. 했는데 싹 정리했죠. 예. 예, 그러면 오직 기댈 거는 삼성뿐이 없기 때문에 어. 더더욱인다가 뭔가는 나오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온전히 삼성이 여태까지 공들인 거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ASML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이 사실 ASML과 한국이 더 이렇게 사업적인 영역에서 더 관계가 심화되려면 한국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네. 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방금 제가 이제 3+1 가지고 뭐 중국을 봉쇄하자는 목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택도 그러면 없다. 예, 원래 어떤 목표가 되어야 했냐면 네. ASML을 한국에 투자시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직원이 2,000명이래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이제 신혁 변호사님은 이제 2,000명 정도 되고 우리한테 투자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이미 그 회사의 규모. 그렇습니다. 예. 이미 대만에는요. 예. 1조 5천억 상당이 투자가 됐는데 네. 대만에 투자하면서 목표로 내건 건 뭐냐면 아시아의 여기가 생산 기지의 본거지다 이렇게 대만을 찍었습니다. 그럼 대만에서 이 장비를 생산해서 바로 그냥 TSMC에 줘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대만을 본거지로 삼았는데 네. 투자된 게 1조 5천억 규모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 4천억 규모짜리가 하나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규모가 2,400억 정도로 해가지고 화성 동탄에 하나 짓고 있는데 우리는 생산 기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트레이닝 센터. 예. 직원들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아니 이제 장비나 이제 소재를 여러 번 이제 시험해보고 약간 시험해보는.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 기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산 기지 수준으로 올라가고 네. 아시아 본거지를 한국으로 좀 옮겨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요구가 왜 번번이 안 됐냐면 네. ASMR 연례 보고서를 계속 냅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리는데 네. 거기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네. 하나는 대북 관계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고 전쟁 나면 우리 투자한 거 회수 못하는 거 투자되면 아니야? 이게 굉장한 리스크다라고 리스크 포인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 여기는 지금 넷째로 탄소 중립 이걸 애전하게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뭐 여기에 진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선언해 놨는데 한국 관련해서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우리가 전체로 합쳐도 한 7, 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용인 클러스터에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도 지금 재생에너지 투입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외국에서 업체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기지라든지 더 큰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너희 재생에너지 우리 계획에 맞출 수 있어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1 봉쇄 이거를 갖다가 얘기할 게 아니고요. 한국에 투자해달라. 한국 반도체 여기서 생산해서 우리 장비 좀 원활하게 수급해달라. 이걸 네. 본거지로 해달라라고 하면서 북핵 리스크 좀 우리가 줄여주겠다. 예, 평화, 그렇죠. 한반도 평화, 뭐 에너지 관련한 거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주겠다. 재생에너지 확충. 예, 그다음에 다른 어떤 투자 여건 같은 것도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고 가가지고 외려 3+1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영업하러 간 건지 우리 투자를 더 어렵게 하러 간 건지 그걸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건 사오는 거는 삼성이 미리 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뭐 기업 그 국가가 나서서 막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쪽에서 투자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대만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하려면 한반도 평화, 재생에너지 비율 확충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개별 기업이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번에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거에 또 다른 반증이에요. 아이 참. 목표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뒷맛이 씁니까? 알면 알수록 뒷맛이 쓰네요. 그럼 거꾸로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반도 긴장 관계 늘어났죠. 재생에너지 비율 다 떨어졌죠. 목표. 이렇게 되면 사실은 투자를 1호 영업사원께서 투자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렵네요. 자, 우리 공급망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공급망 이슈 관련된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불안했는데 요소수 이외에도 공급망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수출 통제 안 하면 큰일 날 게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는 많이 알고들 계신데요. 지금 또 다시 이제 확인된 게 인산 암모늄도 현재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뭐 갈륨 이런 보도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여러 이제 보도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물품들 중에서 큰일 나게 생긴 것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네. 중국 관련해서 의존도가 특히 높아서 한 80%나 90% 넘는 물건들을 보니까요. 약 216개가 넘고 통계에 따라서는 300개 근처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또는 이제 지분율이 80나 90이 안 되는 것까지 합치면 네. 최대 2,000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는 공급망이 지금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한 지금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아까 그 반도체 문제랑 엮어서 본다면요. 네. 결국 키는 중국인데 이제 왜 이러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깊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결국 중국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 가가지고 3+1 관련해서 3+1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또 중국은 때려잡자고 다 하니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중국한테 가가지고 요소수 좀 풀어줘 이런 얘기가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게 다 그게 연결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 공급망 재편 뭐 이거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공급망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교수님. 저는 공급망 관련해서 이번에 요소수잖아요. 예. 이것도 저희가 이제 가끔 한 6개월 정도 시야만 가지고 그 시야의 일만 기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드는데 네네. 이것도 2년 전에 저희 터졌었잖아요. 21년에 털어졌었어요. 이미 예. 터졌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 입장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중국은 일단 이거는 요소수 이번에 수출 통제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보호무역주의가 대세고 경제정책 중에 무역정책은 정치 경제학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게 정치 외교 관계의 일종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건 다 아실 그렇죠. 거예요. 지렛대예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갈등이 점점 미국하고 심해지면 그리고 거기에 다른 나라가 동참할 움직임이 보이면 이런 보호무역 정책 쓸 거는 너무나 자명하고요. 네. 이게 뭐 저희가 예측 불가능했던 얘기도 아니고 이건 경제학에서의 거의 좀 과장하면 한 100년 정도 된 고전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이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최근에 해외 신용평가에서 신용 등급도 내렸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자국 경제 상황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요즘 중국도 실업률이 안 좋더라고요. 네. 실업률이 안 좋다는 거는 당연히 자국의 경제를 부흥시킬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소수가 100개가 있다. 그거를 예전에는 50개를 국내에 쓰고 50개를 수출을 했다면 네. 자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에 더 몰아주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갈등 외에 중국의 자체적인 내적인 경제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더 강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상 못한 실수가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 대책은 저는 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은 이것도 역시 정부가 재정을 안 쓰려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재정을 안 쓰려고 해서 그렇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공급망 대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요소수를 중국에 안 팔면 중국이 요소수를 안 팔면 딴 네. 데서 사와야 된다. 수입선 다변화는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정책인데 네. 저희가 근본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능력을 된다. 갖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안 하던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기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을 키워야 될 때는 정부가 굉장히 그랜드한 산업 정책을 써서 재정을 투입해서 기업을 키우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계속 반복된다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네, 박시동 지금 평론가님. 예를 들어서 요소수 관련해서 정부가 낸 대책을 보니까 음. 뭐 공급망 안정위원회도 만들겠다. 그다음에 해외에서 갑자기 수입을 하려니까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운송비 지원도 재정 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뭐 안전기금을 통해서 뭐 만들겠다. 심지어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도 이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 치면은요. 네. 그럼 다음에는요. 마그네슘은 85%가 중국산이고 텅스텐 71%, 리튬 64, 히토리 50 이런 것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그 건별로 그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국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소수 같은 것도 물론 큰 문제가 되지만요. 반도체 관련해서요. 네. 리튬 같은 거는요. 지금 비축 물량이 5일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뭐 배터리 전부 다 리튬이 필요하죠. 예. 그냥 하루만 건드려도 바로 그 다음에 생산이 안 되는 위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근본 대책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소위 건건이 그런 무슨 뭐 안정화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통상 안보 관련된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신박한 경제 이창민 박시동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